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5교시로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민족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쟁 두 개 중에 하나인 삼국 통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 근본 시간부터서는 약 한 8교시, 9교시 정도까지 해서 한국전쟁사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전쟁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5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고 6.25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바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던 나라는 그러면 언제 탄생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탄생 전부터 대한민국은 나뉘어서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한반도는 왜 분단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는 지금 한반도 분단 문제를 최초로 거론한 국제 회의가 바로 이제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 당시에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한제국이 이 일본에 의해서 합병이 되고 독립군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던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바로 이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한참 중일 때 19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제 회담을 했는데 이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한반도 독립 문제를 논의했는데 적절한 절차에 의거해서 한반도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논의가 된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에 이어서 1943년 바로 이제 12월 달에는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그다음에 소련의 이제 스탈린이 참석해서 한반도를 전후에 신탁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고, 소련이 동의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신탁 통치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직접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통치를 한다는 거죠. 통치를 맡긴다는 거죠. 이런 회담 뒤에 바로 이제 43년에 테헤란 회담이 있은 뒤에 45년도 바로 이제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45년 2월 달에 소련 흑해연안의 얄타에서 또 미영수 정상들이 또 회의를 해요. 이때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서 패전국 처리 문제를 논의를 했죠. 그래서 패전국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당연히 또 따라온 것이 뭡니까? 전후에 전성국들이 그 이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배분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막바지
다다르면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욕망에 소련한테 일본의 참전을 좀 해라고 자꾸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가 최종 이제 합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45년 이제 7월 달에 해방 직전에 이제 포츠담 회담이 열리게 되죠. 미국, 영국, 중국. 그래서 트루먼, 처칠, 장제스가 참석해서 일본에게 이제 항복을 권유하고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했으면은 빨리 참전해라. 이 약속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련이 1945년 8월 8일 날 대일본 선전포고를 합니다. 요거 이제 전전포고로 오타가 났네요. 선전포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카이로 회담으로부터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회담, 뭐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적절한 절차에 독립을 한다로 시작해서 그 신탁 통치한다고까지 이제 각 강대국 정상들이 회의를 한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원폭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미 8월 8일 날 그러니까 전쟁 거의 뭐 한 일주일 남겨놓고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이 일본 그 항복과 동시에 막 한반도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급하게 되니까 미군도 이거 놔두면 소련이 한반도 다 먹겠다 해서 한반도로 막 진출합니다. 그래서 미 몬스틸 대령이 급하게 와서 소련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38선 이남을 딱 긋고 이상은 더 내려오면 안 된다 하고 이 38도선을 사실 몬스틸 대령이 그 38도선을 소련도 이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게 38도선 남쪽에는 미국의 하지 중장이 그다음에 북쪽에는 소련의 치스차코프 대장이 각각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단이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이 분단이 고착화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영소 외상들이 회의를 하죠. 그래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되 그것을 5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우익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 처음에 반대했어요. 북한도 반대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소련이 이 반대하는 단체는 임시정부에 수립해서 제외시킨다라고는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북한 단체 정당들을 이렇게 그 사주를 시켜서 북한이 이유는 신탁 통치를 찬타가 들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군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집단도 찬성하는 집단도 전부 임시정부 수립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소련과 미군이 맞붙게 돼요. 소련이 왜 이렇게 반대를 했겠어요? 그것은 남한의 우익정당 사회단체들은 소련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련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엔으로 넘어가는 유엔에서는 한국 임시의원단을 결성해서 그 남북한 동시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지원하려고 해요. 한데 소련이 이제 그 북한을 못 들게 하는 겁니다. 유엔 그 한국 임시의원단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1948년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45년부터 이제 그 한 3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막 정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었겠죠. 남한에서는 막 그 좌우익이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단독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공식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또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반도가 1948년 9월 물론 45년부터 뭐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은 48년 이때 이제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9월 9일 날 8월 15일 이때 1948년도에 남과 북한이 이제 분단이 된 겁니다. 이로부터 전쟁이 얼마 만에 일어나냐? 9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요. 2년 만에. 49년 지나고 1950년에 이제 6.25가 전쟁이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나서. 그래서 이 6.25 전쟁의 어떤 발발 요인을 살펴보면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국제적 요인은 우선은 이 38선은 아까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왔다고 말씀드렸듯이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이 부딪혀서 전쟁은 끝났지만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이 2차 세계대전의 기간을 통해서 공산사회주의를 전파하라고 했던 소련의 그 팽창 정책과 이 소련 저기를 막으려 하는 미국의 봉쇄 정책이 접점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게 이제 이 38선에서 이게 딱 붙었다는 겁니다. 이 국제적 요인의 또 다른 요인은 이제 48년도에 정부 수립됐으니까 소련이 한반도에서 이제 우리 미소 군인들 다 철수하자 해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한 1년 2개월 만에 1년 2개월에 걸쳐서 이제 미군들 다 철수하고 소련군 철수하고 거기서 미군은 군사 고문단 472명만 남습니다. 그 미군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북한도 군사 고문단만 남고 다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1950년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2차 세계대전 전후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영토적 야심을 막기 위해서 태평양 정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제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태평양 어떻게 보면 이제 극동 방위선이에요. 태평양 극동 방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여기서 한국하고 대만을 빼놓고 이 지도와 같이 일본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필리핀을 해갖고 미국은 요 안에서만 방해하면 된다.
라고 하는 에치슨 라인을 여기다 이제 그어서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 밖에서 어떤 한국이나 대만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자기들 방위선 밖에 있기 때문에 간섭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그걸 묵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제적 요인은 소련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어떤 봉쇄정책, 그다음에 소련이 한반도에서 전부 철군하자고 하는 그래서 미소 양 군대 철수한 거, 그다음에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국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 6.25 전쟁 발발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 소련, 북한, 중국의 그 어떤 협력에서 소련의 팽창, 중국의 대만, 북한의 해방 전쟁에 따른 어떤 저기도 또 볼 수 있어요. 요걸 한번 또 추가로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소련의 팽창 정책은 바로 뭐냐? 동구 유럽 공산 국가 건설하는 것 같이 극동아시아시에도 영향력을 확대해서 건설하겠다. 그다음에 이 전쟁은 끝났지만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하로 이렇게 돌입했는데 미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적화를 해서 바로 일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소련이. 그다음에 중국의 대만 통합은 바로 뭐냐면, 중국도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장개석과 모택동이 국공 내전에 돌입해서 모택동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 장개석이는 대만으로 패주해서 갑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합해야 되는데, 이 바다 건너 여기까지 통합하려면은 소련으로부터 해군군의 어떤 지원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국공내전 때 미국이 장개석을 지원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모택동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중국의 입장,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은 일제강점부터 해방전쟁을 연장을 해서 미 강점으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해방시키겠다 하면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회담을 하고, 다시 또 김일성이 마오쩌둥 모택동한테 가서 스탈린이 허락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참전을 유도를 하는 그런 이 국제적 요인도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중국, 북한의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 요인의 정쟁 발발 요인을 살펴보면은 남북한 군사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군사력이 차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불균형이 보면은, 전쟁을 준비해 북침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은, 북침하는데 했을 당시 이렇게 전력이 약한 한국군이 북한군을 공격했을 리가 없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군은 9만 명인데 북한군은 19만 명이야. 한국군 8개 사단인데 북한 10개 사단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다 보면 해병은 있지만 곡사포가 한국군은 91문인데 북한군은 552문이에요. 엄청나잖아. 대전차포가 140문 바주카포인데 북한군은 550문이에요. 박격포가 960문인데 북한은 1728.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한국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전차가 242대였다는 것.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해군 병력도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또 놀라운 것은 함정도 이제 함정은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그 북한이 맞네. 우리 보조함 43척이면 80척인데, 공군 같은 경우 우리 연락기 연습기만 22대였는데 북한은 전투기 전폭기가 211대였다는 것. 이렇게 전력이 열악한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공격한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런 전력 6.25 전쟁 당시의 전력 비교만 하더라도 이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장이며 좌파들의 주장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력 외에도 부대 훈련 정도나 실전 경험, 지휘관 능력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부대 훈련 정도는 북한은 이제 침공을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고 남한에서는 거의 훈련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중공군 2개 사단이 거의 그대로 독립군까지 해서 그대로 중공이 이 비행기 타고 못 들어온 사람들은 다 북한한테 줬어요. 그 병력을. 그 실제법이 풍부한 거지. 그다음에 그런 지휘관들 밑에 그런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 능력도 북한이 훨씬 나았고 이렇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또 광복 직후에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 광복 직후로부터 6.25 전쟁까지 정당이 48개니까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화폐를 과다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이 33배나 뛰었고 그다음에 북한이 남한 교란 목적으로 인민 유격대를 10회해서 한 2,500여 명 정도를 또 막 사전에 보내갖고 유격대에 의해서 남한이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격대의 사주를 받고 또 유격대로부터 저기가 된 남로당 하고 무장공비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 경제 현장에서는 막 파업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났단 말입니다. 그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38도선에서 북한이 불법 도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대금으로다 막 침투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싸워요. 깐짝깐짝 치는 거야. 그 썬방을 날리기 전에 잽을 톡톡톡톡 치는 거죠. 그다음에 남한 내부에 좌익 세력들이 군부대까지 침투해 있어서 부대 내에서 좌익 세력에 의한 하극상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대장은 2개 대대가 대대 건재를 다 끌고 월북하는 그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전단, 대남방송, 평화통일 서명운동 이런 것들 막 전개해오면서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무력 불균형 속에서 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북한 북한 인민군들은 전쟁 승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또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국내적 요인 외에 또 하나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는 여순 반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10월 9일 날. 48년 10월 19일 날 전남 여수 순천에서 국방군 14연대 좌익 14연대에 있는 군인들 속에 좌익들이 있어서 연대장이 제주 4.3 사건에 이제 여기 또 좌익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해라 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14연대 안에 있던 좌익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명령을. 그러면서 대한민국 단독정부 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부대가 무장봉기 일으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장봉기를 일으킬 정도가 되었으니 이 대한민국이 오죽 혼란스럽고 복잡했겠습니까? 이런 국내적 요인, 국제적 요인들 이렇게 볼 때 국제적으로는 전제 6.25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국내적인 혼란과 이런 내부적인 폭동과 반란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다라고 하는 김일성의 오판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좌익 우익 갈라서 싸우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일부 재현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외부로부터의 침략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음 걸로 인제 맺은 말을 하면서 다음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